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서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정책 서도 업무 보고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5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55세부터 79세 사이에 일하는 이들이 5월 기준 1,012만 5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만 5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10년 동안 약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령층의 인구 범위는 55세에서 79세로 법령상 고령자 지원 기준 최저연령이 고려됐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 인구는 1,03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근무하는 비중은 30.5%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늘었습니다.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1개월로 0.5개월 늘었고 근무 중인 이들의 현재 평균 연령은 62.6세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21년 8.6개월, 여자는 13년 7.1개월로 차이가 컸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작년보다 0.1세 늘었고 그만둔 이후의 경우 4명 중 1명이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 폐업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22.1%, 가족 돌봄이 1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래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도 늘었습니다. 1,17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1,000명 증가했고 장래 근로 희망 비중은 69.2%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의 희망 은퇴 시점은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늘었습니다.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가 53.4%,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36.7%로 집계됐습니다. 또 현재 취업자의 93.4%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중은 19.8%로 5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경로는 고용노동부와 공공취업알선기관이 41.6%로 가장 높았고 친구 친지 소개와 부탁이 27.2%, 민간 취업알선기관이 10.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 이들의 비율은 52.7%로 전체 896만 9천 명이었습니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113만 원, 여자가 6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령액 구간은 25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33.2%, 150만 원 이상이 15.9%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올해 도입될 광역 연계형 규제 자유특구에 참여할 지방정부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역별 실증 경험을 공유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각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의 기술 실증 경험을 공유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정부가 참여할 실증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전남 광주와 전북 충남이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 참여합니다. 태양광 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 기술을 검증합니다. 전북과 충남이 개별 시험한 기술을 전남 광주에서 통합 실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증유 전기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충남의 충전 기술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제 전북의 이제 농기계를 이제 전기화하는 또 자율작업까지 또 해가지고 상용화까지 가는. 경북과 부산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에 참여합니다. 선박의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 구조 기술 등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 시스템을 검증한 뒤 통합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심의위는 이런 실증 경험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특구 혁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구의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특구 제도를 5극 3특 등 주요 지역 창업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이달 말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의 강도는 북상 중인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도심은 마치 거대한 유리온실처럼 느껴집니다. 어느덧 손선풍기와 양산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극한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6.9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한 데 이어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무려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습한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땀이 흘러내리고 축축해진 옷이 몸에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폭염특보 중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이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은 폭염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도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2주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밤 최저기온은 29도로 초열대야에 근접한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초열대야는 밤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3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86명으로 올해 하루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2,221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합니다. 폭염의 강도는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동풍을 유도하면서 한반도의 폭염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며 권한을 가진 입장일수록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 보고 마지막 날.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대상 업무 보고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은 모든 것의 기초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 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를 압박하면 잠깐은 자신의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 이념을 실현하려면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역할론도 제시했습니다.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선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정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용서 못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통합사관학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에는 대북정책 관련해 평화와 공존의 방향성을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일관된 노력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어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힘들더라도 평화 공존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문체부 업무보고에선 우리가 전 세계적인 문화 국가가 돼가고 있지만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취약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 생산력이 강화되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동시에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거라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 대상 마지막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과 시설 관련 법령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했고 경찰이 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큰 권한을 갖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히 물었습니다. 이날을 끝으로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총 나흘에 걸쳐 진행된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계속해서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평화적 핵연료 이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외교 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팩트시트 이행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국방부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등 내년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필요한 제반 요건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평화적 핵연료 이용을 목표로 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도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강 동맹 연대의 노력이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잠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고 농축 재처리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 통제권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전환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후반기에는 조속히 로드맵을 완성하고 FOC 검증을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도 키웁니다.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 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뤄지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국방부는 군 정찰 위성 등 핵심 전력 36개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독자적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 공존 노력도 이어갑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를 앞세우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설파하고 계시는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고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자주 국방을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국방 외교 분야 업무보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이번에 국방부가 강조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하셨는데요. 국방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입니다. 정부는 군 본연의 임무인 국방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과 제도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내란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권 회복과 핵 추진 잠수함 확보,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 등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을 쭉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 국방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죠. 네, 아마 12.3 개혁 이후로 네.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인사, 징계와 형사 조치를 진행했고요. 군 정보기관도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병들이 민주시민의식과 헌법수호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체계도 바꾸고 또 장병들에게 교육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실제로 최고의 목표는 자주 국방이다. 그러니까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을 하시기도 했죠. 관련해서 뭐 전자권 전환 같은 문제들도 포함됐죠?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부는 올해를 전자권 회복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회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전자권 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향후 검증과 회복 시기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또 국가 전략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특별법 제정과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 마련, 미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또 과제로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도 꼽혔는데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으실 텐데 사실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독자적 억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찰 위성과 무인기, 요격체계 등 핵심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 한국형 삼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KF-21 전력화와 고위력 미사일 확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도 앞으로 속도를 더 내기로 했습니다. 네, 첨단 무기체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래전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벌써부터 전장에 뭐 AI, 드론 등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인구가 좀 감소하면서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걸 위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40년을 목표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갖춘 첨단 기술 집약형 군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는데요. 병력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해 병력 중심 구조에서 기술 집약형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고요. 드론과 로봇, 우주 사이버 전력 등 첨단 영역을 더욱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AI와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 AI 사업과 관련법 제정도 앞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업무 보고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뉘앙스니까 사실은 장병들의 복무 개선도 당연히 포함이 됐겠죠. 네,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예. 수도 있어요. 군대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정부는 군인의 희생과 책임에 걸맞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사 초임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요. 중견 간부에 대해서도 민간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처우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군 관사도 거점적 중심으로 개선을 하고요. 또 장병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병영 독서 환경도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네, 모쪼록 좀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요. 네. 이어서 자, 계속해서 외교 분야 업무 보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확대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외교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자, 신국진 기자, 외교 분야의 핵심은 뭘까요? 네, 이번 외교부 업무 보고의 핵심 방향은 국익 중심의 정상 외교와 글로벌 책임 강국 역할 강화입니다. 정부는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AI 디지털, 원전, 방산, 조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유럽과 아세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최근에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지구 반바퀴를 도는 순방을 또 다녀오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모로 항상 순방에 나가서 또 외교 활동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보따리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경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썰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네.
국제 협력을 통한 부분이 계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행이 예.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정부는 정상 외교 이후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해외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고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사전에 듣고 네.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서 일본과의 원유 수급 협력, 또 인도와의 납타 협력 등 새로운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순방 현장에서 항상 또 동포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재외 동포가 뭐 700만 명 이상이고 여기에 또 재외 국민만 해도 240만 명 이상이잖아요. 보호하는 대책도 포함이 됐나요? 네, 최근에 이제 재외 동포의 안전 문제 또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네.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현장 대응 중심의 재외 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대응 체계를 우선 구축하기로 했고요. 영사 안전 콜센터 기능을 고도화해 해외 사건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권 서비스 개선과 해외 체류 국민 편의를 위한 영사 서비스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외교부 업무 보고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K컬처와 한국어, 한국학 확산을 통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앞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AI와 과학기술, 기후, 환경 분야에서도 국제 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제 유엔과 또 주요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또 인권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요. 네.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과의 협력도 확대해 이 외교적 안정망을 넓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주셨는데요. 의미까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외교부 업무 보고를 보면요. 외교를 네. 단순한 국가 간 관계를 넘어서 경제와 안보, 국민 생활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담은 것 같고요. 정상외교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보훈부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는 보훈 정책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국가가 먼저 알아보겠다는 네. 의미인데요. 국가보훈부는 업무 보고의 핵심은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입니다. 정부는 미서운 독립운동가와 무연고 6.25 전사자 등 국가가 먼저 찾아 예우하고요. 네. 보훈 혜택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 보훈자 대상자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군 복무가 청년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제대 군인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9년 대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게임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보훈의 국제적 위상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인빅터스 게임,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게임인가요? 네,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는데요. 예. 인빅터스 게임은요,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가 주도해서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됐는데요. 전쟁이나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상위 군인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네. 개최 자체가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대회 개최 등을 기반으로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훈을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문화로 확산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29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부상 군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또 뭐 좌식 배구라던가 휠체어 농구 같은 종목들이 선보여질 것 같은데요. 좀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방 외교 분야 업무 보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고 AI 교육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시장을 키우고 방한 관광객 4천만 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부가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지역의 도약, 미래 인재 양성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합니다. 우선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나섭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여 세계 거점 국립대의 성장 엔진과 AI 분야 패키지를 지원하고 전체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지역 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우수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시대에 맞춘 교육 혁신도 속도를 냅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확대하고 AI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내년까지 4,000곳으로 확대합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합니다. 유아 무상교육 보육을 3세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또 방학 중에도 희망하는 학생은 국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AI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한편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과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K컬처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내년 12월부터는 매년 겨울 초대형 K컬처 페스티벌인 페노미넌이 개최됩니다. 28년 봄부터는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또 다른 페스티벌이 열리고 해외 전용 공연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K관광 4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지역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교통과 숙박, 출입국 편의도 개선해 방한 관광객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네, 교육부 하반기 업무 계획 자세한 내용은 정유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리포트를 보니까 확실히 좀 학부모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3세부터 5세 아이들의 무상교육과 보육 지원이요, 내년까지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을 해서 이제 어느 기관에 보내든 격차 없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방학 동안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걱정했던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해서는요, 방학 중 학교 돌봄 인원을 1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주던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 후 이용권은 내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 지급됩니다. 네, 여러 가지가 확대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3살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아마 많이들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장학금을 신설하기도 하고 더 많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요,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이 이제 새로 생깁니다. 오늘 이 내용 언론에 참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교육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방 국립대학생에게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역 사립대 다니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넓힙니다. 또 대학과 기업이 협약해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도 지역 대학 중심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교육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급하게 적용돼야 할 분야가 역시 AI 시대에 네. 대비하는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업 방식도 뭐 벌써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도 좀 소개가 됐는데요. 이 초중고 학생들은 AI 중점 학교와 체험 동아리를 통해서 AI 수업을 좀 깊이 있게 배우게 되고요. 네. 모든 과학고와 영재 학교에는 AI 심화 연구반이라는 것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AI 기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정부 무료 평생교육 플랫폼인 K무기나 매취업 누리집에 접속을 하시면 초보자용 AI 활용법부터 업무 자동화 과정까지 무료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나 디지털 배움터에서도요, 어르신과 주민을 위한 AI 기초 특강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네, K무게 들어가면은 모든 국민들이 또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저도 한번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최근에 또 드라마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나오면서 예. 큰 화두를 던졌잖아요. 관련한 어떤 학교 교권 보호와 관련된 대책도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죠. 이 참교육이 학교 현장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은 이제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배치를 해서 학생 마음 건강도 챙길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학생들의 내신 평가 방식이 좀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을 고르는 시험보다 이 생각하는 과정을 쓰는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AI 평가 지원 시스템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고요. 학교마다 이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국가가 함께 내신 평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평가 전문 인력 국가 인증제도 도입합니다. 다만 이 세부적인 확대 시기와 비율은 향후 구체적 계획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자, 저희가 살펴본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에 이어서 이번엔 문체부 업무보고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문체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인데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가 1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술인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이 창작자들의 생활 안전망이 한층 좀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예.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도 이제 직장인처럼 상해나 질병, 노후 위기에 대비하도록 사회보험과 금융 지원을 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 대상도요 전면 확대가 됩니다. 네. 근데 문화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아쉬운 게 제가 또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네. 보통은 문화 생활 하려면 다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뭐 지역을 위한 그런 대책도 있을까요? 네, 그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바뀔 전망입니다. 네. 지역 노후 문화 시설을 일단 재정비하고요. 돔구장 같은 선진국형 복합시설도 새롭게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동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퇴근 뒤에 이제 집 근처에서 공연을 보거나 또 아이와 동네 문화시설에서 체험할 기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또 산업단지 농어촌에도 문화 거점을 조성을 해서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 또 문화가 있는 날 그중에 또 둘째 주, 넷째 주에 있잖아요.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 동네에 어떤 것들이 들어온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관광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지역의 K-팝 콘서트와 이제 드라마 촬영지, 또 지역 명소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상품이 대폭 확대됩니다.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관광이 아니라요, 직접 가서 먹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좀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CG 보여주시죠. 예. 그 BTS 앨범 촬영지로 유명한 강릉 향후해변 버스 정류장에서 인증샷을 찍고 인근의 안목해변 커피거리와 중앙시장을 즐기는 코스가 있고요. 또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포항 공진시장 투어에 스페이스워크 체험과 또 해산물 코스를 묶은 채판형 상품들이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도 좀 대거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관광지들이 또 지역에 있잖아요.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참 많이 가던데 외국인들이 바로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까요? 네, 외국인이 지방 공항으로 입국하면 바로 지역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체험을 묶는 관광 코스를 만드는데요. 이른바 방한 관광 골든 루트입니다. 지방 공항에 도착해 버스를 갈아타고 숙소와 관광지를 따로 찾는 불편이 줄이겠다는 목표고요. 간편 결제와 교통 이용도 개선하고 복수 비자와 단체 관광 무비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K 문화와 스포츠가 또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업무 보고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혜택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올 하반기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난 예측 모델을 구축해 안전 예방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AI 기반 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번에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뭐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을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꼽고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연내 시범 개통 예정인 이 혜택 자동 신청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 지원 제도는 많지만 본인이 이게 대상인지 모르거나 또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AI가 찾아서 대신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 행안부는 여러 기관에 걸친 복잡한 민원도 한 곳에서 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행정 분야에서는 그렇고 또 안전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재난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풍수에 관련 데이터 15만 건을 AI에 학습시켜서 만들 예정인데요. 과거 이제 피해 상황과 또 지형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할지 빠르고 또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계절 재난 대응도 강화합니다. 네. 특히 여름에는 이 취약계층 대상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수상 안전요원 5,831명
명까지 수상요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606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을, 겨울 산불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훈련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울러 행안부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목표로 초등학교 통학로 148개소를 집중 개선하고 차량 돌진 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 시범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지방을 활성화한다는 대책도 담겼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좀 더 확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천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상품권이 지역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되는 만큼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고 또 소상공인의 매출도 높일 수 있다는 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지방정부가 주민 의견을 받아 직접 추진하는 주민 제안 사업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나아가 이 주민이 지방 행정을 감시하고 또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지방 행정 모니터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중수청 준비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브리핑도 벌써 있었는데 계획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확보하고요. 또 이 청사와 시스템 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어떤 경찰 수사에 대한 좀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 기반을 체계를 마련하고요.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행안부 업무 보고까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조실에서 제일 먼저 내세운 내용이 전 조금 의외였어요. AI 전환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핵심을 AI를 이 정부 업무에 보다 확대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행정 서비스 전반에 AI 서비스를 적용을 하는 건데요. 우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업무용 AI 플랫폼 온AI를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직 전문가 2030년까지 2만 명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24 AI 서비스를 확대해서 국민이 어려운 행정용어 대신 일상적인 이 말로 질문해도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규제 합리화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건 기업들이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해도 이 이제 기존 규제에 막혀서 제품 출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규제에 막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산업의 발전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규제를 선제적으로 먼저 정비하는 미래 규제 지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신산업 규제를 유지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이 담당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내일 오후 7시에도 저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